언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의 패권을 이게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패권을 쥔 역사를 살펴보려면요. 먼저 석유가 언제부터 어떻게 중요하게 사용됐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인 1853년경부터였습니다. 전 세계에 이것이 등장하면서 석유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야? 아, 고래? 지금 뭐지? 고래잖아요, 고래. 네, 고래가 뭔가를 하고 있죠, 지금. 앤더슨 씨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아래에 grand ball given by the whales in honor of the discovery of the oil wells in Pennsylvania.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고리기름으로 불을 켰어요. 램프를 썼거든요. 그런데 1853년에 석유에서 추출한 등유를 연료로 삼는 이 현대적 등유 램프가 발명되면서 이 석유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 석유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석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았어요. 수건 같은 거는 마른 수건에서 짜가지고 판다든지 아니면 양동이를 살짝 푼다든지 그러니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기술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1859년에 석유가 불을 밝히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건이 생겨요. 이 펜실베니아 타이터스빌에서 유정이 발견된 건데요. 높게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처음으로 파이프를 땅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석유를 시추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양이 3,000에서 한 6,000 리터? 와, 많이 많네. 네. 그런데 석유가 나오면 이게 담을 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어디다 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뭐 양동이에 담나? 보이시죠? 배를 네. 저기 우리 저기 양조장에서 네. 있는 위스키 담는 통 그 있잖아요. 네네. 그 통을 쓴 겁니다. 오크통에 그냥 담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배럴이라고 그럽니다. 배럴이라고 하는 배럴이에요? 거구나. 예, 그래서 이게 표준이 돼요. 이 표준이 아. 159리터. 네, 1배럴에 159리터인데 이게 딱 그냥 표준이 돼서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뭐 몇 배럴 하면은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1배럴이라고 하면은 그게 159리터면은 네.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한 통에 한 40달러 정도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리터당 한 25센트 정도 되겠죠. 한 25센트 정도 되겠죠. 와. 이 25센트인데 당시 고래 기름은 65센트였거든요. 아, 훨씬 싸네요. 그렇죠.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효율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석유가 이제 점점 늘어나죠. 불을 밝히는 데는 석유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요. 그래서 석유가 얼만큼 중요해진지 당시 신문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인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기까지 석유 덕에 우리는 집에 등불을 켰다. 석유는 윤활유, 기술, 제조, 가정생활 등 온갖 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 됐다. 만약 석유가 지금 없어진다면 우리의 문명 전체가 거꾸로 갈 것이다. 맞지. 그렇죠. 이 석유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갑자기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근심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당시에 석유가 쓰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등유 램프였는데 에디슨의 발명품이 되면 석유가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1886년에 이른바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불리는 이 석유를 활용한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자동차가 어떤 차였는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저렇게 저게 생겼구나. 자동차로. 네. 네.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벤츠 자동차의 벤츠. 칼 벤츠입니다. 아. 자동차는 시속이 약 16km.
16km 같고요. 오. 시속 16km고 엄청 느리네. 연비가 좋아요. 10km 갑니다. 리터당. 예. 10km를 간다고요? 네, 10km를 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와, 잘 가네. 유가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발명됐고 자동차가 발명되니까 이제 석유가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와. 그때 많은 게 이제 붐이 되고 이 자동차는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크게 만드신 분이 예. 헨리 포드. 포드. 네. 포드가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든 거죠. 예, 부자들만 살 수 있던 자동차가 헨리 포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한 약 20년 동안 한 1,500만 대 이상을 팔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스 브라더, 네. 우리 이제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 예,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개조를 하고 그것도 했잖아요. 이 휘발유가 없었다면은 그것도 발달이 안 됐겠죠. 네. 하늘에는 비행기가 되고 땅에는 자동차가 더 커지니까 석유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유가 덕분에 석유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업자들은 좀 더 석유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지금 세계 유가를 뒤흔드는 주무대, 중동에서 석유를 발견합니다. 중동에서 최초로 석유가 나온 것은 1908년에 이란의 이 마스제드 솔레이만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터집니다. 여기 석유는 영국 회사가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회사가 이란과 독점 계약을 맺어서 여기 석유 회사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의 전신이에요. 그런데 왜 석유가 이게 당시에 중요했냐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배들이 그전에는 석탄으로 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석탄으로 하는 것보다는 석유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빠르고. 예. 그래서 영국에서 이 처칠이 1912년부터 배의 동력원을 석유로 바꿉니다. 예, 석유로 바꾸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석유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전 세계가. 이때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탄생한 중동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인데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한 왕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압둘 아지즈 빈 압두라흐만 빈 파이살 빈 투르키 빈 압둘라 빈 무함마드 알 수우드. 그 한국 이름 그거 같네요. 서수암모, 거북이와 두루미, 그렇죠? 네, 아랍 지역은 이름이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처럼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압둘 아지즈가 본 당신의 이름이고 근데 영국이 이 왕을 근데 왜 지원을 해준 거죠? 영국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이 땅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이 땅이 탐나서 이 인물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압둘 아지즈 국왕이 1932년에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압둘 아지즈 국왕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통합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 집안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러면서 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슬람교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4명의 아내까지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는 한순간에 존재하는 아내가 4명이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부족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4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명을 유지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되겠죠. 대박. 4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이혼. 4명 유지. 관계가 더 네. 틀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만 해도 22명. 오. 아들이 45명. 자손까지 합치면 1000명 넘죠.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만큼 됐을까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사진인가요? 가족 사진인가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만큼 됐을까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사진인가요? 우와. 가족 사진인가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2017년에 지금 현재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책봉식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압술 아지즈 국왕은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여러 부족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슈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부족과 왕족이 전원 합의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유지해 가고요. 근데 하지만 이 건국 초기에 이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영국 대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도대체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930년대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경제 대공황. 29년에 생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사우디에도 바람이 불어요. 근데 사우디한테 어떻게 부냐면 메카, 특히 메카 순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객이 와야지 경제도 살잖아요. 그런데 근데 순례객들이 못 오죠. 경제 공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급격히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난이 겪게 되거든요. 재정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땅에서 석유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석유 채굴권을 팔아야겠다. 네. 그러면 사우디 국왕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히 영국이겠죠. 네. 영국 쪽에다가 석유 채굴권을 팔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석유 안 나. 사우디에서 석유 안 나. 몰랐구나. 네. 조사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석유가 안 나는 걸 보고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 안 나. 잘못된 조사였네. 예. 그런데 이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우리가 석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미국? 그렇죠. 미국 석유 회사예요. 미국 석유 회사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온 겁니다. 우와.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 소칼이라고 그랬고요. 스탠다드 오일. 근데 왜 영국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선다 그랬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거짓 정보를 영국에다가 흘렸나 미국이? 안 난대. 역시 창의적이야. 1922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나고요. 1927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석유가 터져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거의 토양이 같은 바레인에서 1932년에 석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형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5만 파운드를 선입금합니다. 5만 파운드 선입금하고 석유가 나올 때까지 매년 5천 파운드의 임대료를 약속을 했고요. 60년간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요. 우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헐값이네요. 네, 헐값이죠. 1933년에 미국에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와요. 지질학자들이 와서 조언대로 유정을 뚫어요. 6개를 뚫습니다. 미국 회사가 생각한 대로 그 믿음대로 석유가 터져 나왔을까요? 안 나요. 6개는 안 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석유가 나올 거라고 계속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요. 38년에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담맘 7호정. 거기에서 지하 1440m로 걷는데 거기서 석유가 퐁! 1,400. 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서 매일 50만 배럴을 생산하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서 이 1939년에 약 8배가 불어난 4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데요. 400만 배럴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보통 270만 배럴에서 290만 배럴입니다. 많이 쓴다. 장충 체육관을 꽉 채우는 우와. 그게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400만 배럴이면 엄청난 거죠.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돈독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석유 생산과 수출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난 재정난을 해결해줬고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뭐 최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 1939년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연합국의 석유 자원을 책임질 대안으로 급부상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역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보니까 이 석유가 단순하게 비즈니스맨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될 문제다.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 문제니까 국가가 관여하고 싶었는데 실패합니다. 일단 회사들이 건들지 마세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반대했고. 네, 정부가 들어오는 거 싫은 거죠. 석유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1944년에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란 석유, 페르시아 석유는 영국 거, 사우디아라비아는 내 거다. 이라크, 쿠웨이트 거는 우리 둘이 나눠 갖는다. 그래서 지도를 딱 그리면서 이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미 석유 조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정부의 석유 이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석유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와우. 하지만 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접 담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얄타 회담이 열린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얄타 회담, 한반도를 나누기로 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슬픈 결정이었던 얄타 회담을 마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에 있는 미국 군함 퀸시호에 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라비아 반도 밖에 나오는 여행을 합니다. 미군 군함을 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 배에 올라서 회담을 해요. 되게 우호적으로 보여요. 네, 대단히 우호적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킹 압둘 왕 앞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모습을 보면서 되게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그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저는 이거를 보고 항상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회담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군함에서 굳이 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 했겠습니까? 비밀. 비밀.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석유 문제였어요. 알겠지. 미국이 안정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요. 반대급부로 사우디가 필요한 거. 안보입니다. 사우디의 안보. 왜냐하면 사우디는 당시에 주변 우위에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별로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미국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길 바랐죠. 결국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으로 미국 석유 회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독점적 개발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에 미국 회사 소칼과 텍사코가 합쳐서 만든 회사의 소코니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뉴저지가 들어와서 4개 회사가 아람코를 구성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석유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국영 회사이고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우와. 아람코. 우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죠. 그럼 이 두 분은 아람코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뭐 거기서 들어본 거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나오는 회사들을 좀 알고 있죠. 저희가 알만한 게 있나요? GS 칼텍스, 어? GS 칼텍스 지분을 가진 쉐브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람코는 지금도 세계 경제가 그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요. 예, 예. 그 아람코는 되게 사우디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아람코 회사 됐는데 저 옛날에 자랑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석유 생산이 한창이던 그때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시작된 건데요. 뭐예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아람코를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개발과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도 그만큼 늘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원만 뺏기는 기분 들고. 그래. 그렇죠. 좀 주고 하시죠, 같이 예. 좀. 그러니까 석유 개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초창기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미국 석유 회사가 석유 가격도 마음대로 조절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영국 석유 회사가 장악한 중동 국가, 즉 이란. 이 이란에서는 석유 판매 이익금 배분 조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1948년 영국 석유 회사가 3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올릴 때 이란이 이 받은 거는 3,600만 달러만 받아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반발이 심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1951년 4월 달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 먹겠다. 석유 국유화. 영국 회사를 뺏어버려요.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 이란에서 이 촉발된 석유 국유화 열풍이 중동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서 대형 석유 회사의 횡포에 맞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산유국인데 산유국의 권리를 찾자 해서 만든 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입니다. 오펙이 그래서 출발했구나. 지금 슬슬 이제 산유국들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내가 갖고 싶다 이거죠. 이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때 중동 산유국을 이끌어가서 석유 회사로부터 석유 패권을 완전히 뺏어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흐마드 자키 야마니, 석유 황제라고 불리죠. 사우디아라비아 제2대 석유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2대 장관으로 일하면서 오페크를 사실상 이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이 많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마니 장관을 필두로 1971년에 석유 회사들과 합의를 해서 생산되는 석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석유 판매 이익이 석유 회사는 45, 산유국은 55. 산유국이 이제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때마침 야마니 장관은 미국 석유 회사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이 석유 이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맞이합니다. 1973년 10월에 이집트 선제 공격으로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이집트의 공군기가 텔아비브를 폭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랬다가 크게 패할 것 같으니까. 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산유국과 함께 석유로 무기화시켜서 세계의 친이스라엘 세력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아랍 산유국들이 선언했습니다. 이게 제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인데요. I think we can cut down production to, let's say, 20%. Instead of 25%, it will be 80%. You think Europe or Japan or the United States can survive with this? If the Americans are thinking of a military action, this is also another possibility. But then this is a suicide. 그 석유가 정치적 무기로 제대로 쓰였네요. 그렇죠. 이 당시 석유 시장에서 오페크 산유국이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무려 80%. 우와. 따라서 이 중동의 이 국가들이 고의적으로 유가 조정을 들어가니까 전 세계가 당연히 휘청거리죠. 완전 패닉에 빠졌겠네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고유가 사태와 기름 부족 현상으로 새로운 이동 수단이 등장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혜성 씨. 마차가 차를 대신 끌어줘요. 정답입니다. 말이 끄는 뭐야, 진짜 퇴보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마차인데 자동차를 끄는 마차네요. 네, 자동차는 타고 가고. 야, 저 이거 너무 진짜 이거 힘들겠다. 코미디인데? 말이 끌 거면 자동차를 뭐하러 타요? 편하니까요. 먼저 황당하다, 황당해. 의외로 빠를 수도 있어요. 말이 기겁을 하고 달릴 것 같아. 뭐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계속 살려고 엄청 빨리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차를 무거운 거 아니에요? 차를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 움직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좌회전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이거는 오일 쇼크가 아니라 컬처 쇼크인데요? 네, 이건 독일 사진입니다. 와. 네, 독일 사진인데요.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등장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너무 기상천외하지만 이렇게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서버린다든지 그리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쫙 서 있는다든지 이러한 광경이 기름 살려고? 기름 살려고요. 네, 그런 풍경이 벌어졌고 그리고 도로도 55마일 제한 속도라든지 88km 정도 제한 속도를 두기도 하고 석유 이용을 줄이려는 방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또 이때 이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저효율 자동차를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 생각 안 하고 샀는데 이때부터 일본 차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름 연비 많이 안 나오는. 네, 아주 경차. 효율적인 자동차. 경차를 낸 거지, 경차. 일본 차들은 작으니까. 네. 저때 우리나라도 한창 경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라 타격이 되게 컸다 그래요. 그래서 택시들이 LPG 차량으로 개조되기 시작하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9층과 10층 사이에 애매하게 서서 반층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을까? 미국은 먼저 1974년에 OECD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 에너지 기구를 만듭니다. 이 IEA인데요. 중동 산유국들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석유 시장을 흔들어 버리면 긴급하게 석유를 서로 맞바꾸거나 주고받거나 또 정보도 같이 나누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기구를 만들고요. 오펙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펙의 중심국,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잡는 거죠.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데 사우디랑 손을 잡을 생각을 한다고요? 당시 이제 사우디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안보가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불안하니까 미국이나 이웃에 있던 이란은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그냥
그냥 그런 나라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석유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정정의 불안이 생기면 전 세계가 흔들 거리라는 걱정이 생기니까 이러한 사우디를 잘 구슬리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사우디에게 손을 내밉니다. 야, 사우디 너희들이 석유로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구입해라.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사우디의 왕실의 안정을 보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우디가 석유를 파는 거를 미국 달러로만 하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페트로 달러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1975년 3월 달에 국왕이 조카에게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불안하니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이란의 왕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만약에 사우디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석유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이란군이 사우디 유전을 장악하라 이거죠. 이란이? 그럼 뺏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엔? 예. 이란은 당시에 중동 최고의 강국이었고요. 이란을 일부러 키웠어요. 왜냐하면 1971년에 영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힘의 공백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로 이란을 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무기를 받아요. 원하는 대로, 무제한적으로. 근데 이 소식이 사우디 쪽에 들어가요. 사우디는 불안하죠. 그냥 불안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관계는 오히려 또 돈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요, 1976년에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이때 이란은요, 근대화를 하면서 돈을 국내에 쏟아붓고 국내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국가 주도거든요. 국가 주도여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이 지방에서 다 올라오겠죠. 젊은이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죠. 예. 76년 12월 달에 카타르 도하에서 오페크 국가들이 다 모입니다. 내년 77년 유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뭐라고 그러냐면 It is our considered opinion. It is our belief. It is our conviction. How stronger can I say? That 15% is not going to damage the economy of the West.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미국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근데 당일 야만이가 올리면 나는 그만큼 석유를 증산하겠다. 그럼 올려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뭐 미국 등을 다 도와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는 걸 막은 거죠. 예. 원래 미국과 이란도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겪고 나서 사우디하고 이제 좀 더 친해지고 이란하고 조금 더 이제 멀어진 그런 관계가 그랬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미국과 사우디 두 나라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978년 10월 달에 이란의 석유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과 국내 정치 실패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겨우 잠잠해졌던 유가가 다음에 무려 32달러까지 폭등한 겁니다. 이른바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건데요. 이 사건으로 1979년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정권이 들어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란과는
교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지배했을 때 이란과 사우디를 두 개의 기둥, 쌍둥이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트윈 필러스. 근데 이란이 이제 무너졌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옆나라 이란이 왕정이 무너진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자신들도 왕정인데 당연히 이럴 때 사우디로서는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 되고요. 이 두 나라는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석유 회사였던 아람코 지분 100%를 1980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00개의 유전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가 돼요. 그리고 이름은 나중에 사우디 아람코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람코를 넘겨줬을까요? 그럴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새로운 전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를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중동의 석유를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 1월 23일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Let our position be absolutely clear. An attempt by any outside force to gain control of the Persian Gulf region will be regarded as an assault on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uch an assault will be repelled by any means necessary, including military force. 이게 그 유명한 하트 독트린입니다. 선전포고야? 그럼 페르시아 이건 우리 거니까 건들지 마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지역이 당시만 해도 60% 이상의 세계의 석유가 유통되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흔들리면은 미국의 이득이 당연히 흔들리죠. 미국의 국익이 달려 있고요. 이거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1979년에 이란 혁명 나죠. 79년 4월 1일 날 이란의 반미 정권이 들어서죠. 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죠. 그리고 80년에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해서 8년 동안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8년 동안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시작된 제1차 걸프전. 이때 미국이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사우디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990년대 초 하루 200만 배럴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수입해서 서로 관계를 더 공고히 해가지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이 두 나라 사이 관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요, 2001년 이 사건 때문입니다. 진짜 영화도 아니고 이거 참 볼 때마다. 저게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냐고요.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를 한 거거든요. 19명이고요. 19명 중에 15명이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 왜 사우디가 그렇게 많았지? 심지어는 이 사건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직했던 사람 오사마 빈 라덴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고요. 당연히 미국인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는 눈이 절대 곱지 않겠죠.
예, 그러면서 이 불신이 싹 틉니다. 그때 미국 자체가 미국 땅에 그렇게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몇백 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랍 사람이면은 진짜 공항에서도 많이 이렇게 더 막 시큐리티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미국 시민들도 아랍 사람한테 되게 나쁘게 취했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경계를 뒀고 어떤 식당에는 아예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예, 진짜 차별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도 기억나. 저때 한참 공항 그거 검문 심해지고. 네, 엄청 심했잖아요. 네. 우리 사람도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약간 충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못 믿어서 왜 거기 10명 이상 사우디인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랬지? 왜 그렇지? 우리 왜 미국이랑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는지 되게 많이 엄청 심한 거예요. 어린아이. 네. 그리고 두 나라 사이를 걱정한 건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걱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였고 훗날 6번째 국왕이 되는 압둘라 국왕은 이 9.11 테러 일주기를 맞아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 국민을 향한 테러 공격 1주년을 앞둔 오늘,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과 희생자 가족분들 그리고 미국 전체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과 함께 저의 진심 어린 애도와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를 위협하는 이 치명적인 독을 근절한다는 목표 아래 테러리스트들을 향한 맹렬하고도 무자비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과 함께하고 또 독립적으로도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압둘라 왕세자가 공개적으로 미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두 나라 사이에 이 벌어진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을 했지만 한 번 깨진 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의 미미한 변화가 유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This military action is a part of our campaign against terrorism. 특히 2003년 미국과 이라크 전쟁까지 발발하니까 내내 전쟁에 반대 의견을 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가 치솟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하면 유가는 떨어지고 감산을 하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런데 2012년 이제 유가를 조정하는 그 키를 쥔 손이 조금씩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나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두 번째 여행지는 이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미국의 노스다코타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미국 전역에 거의 100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것을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00년 동안 에너지를 100년간. 공급할 수 있다고요? 네, 100년간 미국을 버틸 수 있게 할 그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원자력 아닐까요? 풍력. 바로 셰일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셰일가스. 예, 그렇죠, 셰일층. 근데 이 셰일층은 암석에 석유가 붙어 있어요. 돌에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2,000에서 4,000m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석유층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로 둔 거죠. 아깝다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노스다코타의 특히 이 바켄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바켄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땅의 주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켄필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묻혀 있었던 거죠. 와. 와. 그래서 이 알고는 있는데 채굴이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석유업자거든요. 석유를 공부했고 이분이 셰일을 뽑아내는 기술을 발견을 하죠. 와, 이거 혁신인데요? 네, 혁신이죠. 어떻게 이 석유를 시출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는 기존의 채굴 과정이에요. 여기는 모여 있기 때문에 뽑아내는데 여기는 셰일층에 있는데 여기는 석유를 함유를 하고 있지 그 돌이에요. 그냥 방법은 내려가서 옆으로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공법이죠. 수직 시추한 다음에 수평 시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충격을 줘서 여기에 금을 가게 합니다. 금을. 그리고 물하고 화학 물질과 모래를 섞은 것을 강력하게 투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틈으로 석유가스가 모여서 그 모인 거를 올리는 겁니다. 참 사람들 대단해. 네.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커피 사 먹듯이 빨아 먹는 거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층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이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쨌든 작업이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널리 사용되기가 어려운 방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초기 그렇죠.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단 생산 단가가 높겠네요. 높죠. 사실은 전통적인 석유 생산의 단가가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보통 10달러에서 30달러 정도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배럴이요? 예, 배럴당. 네. 예. 그런데 셰일유는 복잡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료 같은 데 보면은 기술이 최대 발전했을 때는 25달러까지 할 수 있겠지만 쉽게는 95달러까지 가요. 세입도 그러면 비싸네요. 이 셰일 오일은 생산 단가가 훨씬 높은데 네. 어떻게 이 셰일 오일이 활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언제 생산하면 괜찮습니까? 유가가 높을 때? 유가가 높을 때 하면 괜찮죠. 아. 예.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바켄필드라는 곳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생산성은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은 이때 석유와 천연가스를 합쳐서 총 생산량으로 세계 최대 국가가 돼요. 미국은 자원도 많아. 그리고 본격적인 셰일 혁명이 시작된 거죠.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And nowhere is the promise of innovation greater than in American-made energy. 그리고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규모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인들은 셰일 혁명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된 휘발유 가격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석유를 대부분 수입만 하다가 이제는 자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셰일 오일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랍 국가들이 싫어합니다. 네, 산유국들은 영 기분이 안 좋겠죠. 예, 특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사우디? 어딘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셰일 대 셰이크. 쉐이크? 저게 뭐죠? 셰이크 하면 유지, 뭐 족장, 존장 이런 그렇죠. 의미거든요. 아, 쉐이크 대 셰일. 네, 셰이크 대 셰일. 새로운
오일 경제죠. 셰일 오일이 시추된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겠네요. 유가 안정, 안보 불안 이런 것으로 서로 맺어진 이 협력 관계가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석유 경쟁.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인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자말 카슈크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정부 비판을 해왔던 언론인인데요. 2017년부터 미국으로 옮겨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에요. 그는 튀르키예 출신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됐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영사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CCTV에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십구지가 들어가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카슈크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옷만 같네요. 조금 더 머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다르죠. 이거 완전 스릴러 공포인데요? 놀랍게도 카슈크지 모습을 한 인물은 인파 속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린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터키에서 자국 총영사관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카슈크지가 영사관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후부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발견되는데요. 먼저 CCTV를 통해서 15명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영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지? 납치범들인가?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뒤에 미국 언론에서 카슈크지 마지막 순간을 녹음한 녹취본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Washington Post columnist Jamal Khashoggi's killing. That audio recording of Khashoggi's final moments.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따르면 카슈크지 역시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였는지 영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동기화해놓고 이 아이폰을 약혼녀에게 건네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약혼녀가 녹음본을 확인해봤고 영사관 안에서 고문을 받아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주장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러나 결국 카슈크지가 영사관 안에서 살해당했고 CCTV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인물 15명이 카슈크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어요? 알려졌습니다. 또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연루된 혐의로 5명의 관리를 해고하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5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사형?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 CIA 발표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무슨 발표였나요?
사건 발생 후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정보기관 CIA는 카쇼크지 암살 살해 지시자로 예상 외의 인물을 지목했는데요. 누구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에? 아, MBS. MBS. 3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도 있고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 빈 살만 왕세자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nounced to the kingdom on Saudi television, a change in the line of succession in the royal house of Saud. Mohammed bin Salman, the 31-year-old son of the Saudi king, is now first in line to the throne. The new crown prince has been a powerful figure in Saudi politics and has had a hand in nearly everything in the kingdom. 정장 차림 진짜 의외인데요? 옷 벗기 힘든 텐데 결정. 어? 육회에서 샀구나. 프랑스에도 우와. 저택이 있고. 야, 이거 모형 조형 같다 무슨.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 와, 아쿠아리움이 집에 있어요? 야. 야. 다른 세상이다 진짜 여기. 굉장히 개방적인 그 인물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할 수가 없던 운전할 수가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BTS 콘서트랑 축제도 열어졌어요. 젊은 사우디 지도자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야, 인기가 되게 많은 지금 지도자군요. 아까 보니까 정장 차림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맞아요. 타이도 안 하고. 아 근데 이렇게 부족할 거 없는 왕세자가 암살 지시를. 그러니까 대사관. 네, 그러니까 미국 CIA가 그런 보고서를 쓴 거죠. 빈 살만 왕세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2017년부터) 왕세자는 왕국의 안보와 정보기관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관료들이 왕세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스탄불에 도착한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팀에는 왕립 사우디아라비아 연구 및 미디어 문제센터에서 일했거나 그와 연관된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당시 미디어 문제센터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측근인 사우드 알카흐타니가 이끌었는데 그는 2018년 중반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 결국 승인을 했다는 거네요. 왜 그런? 사실 이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왕실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우리 압둘 아지즈 국왕 있죠. 네네네. 국왕이 자기 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걱정해서 나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2대부터 지금의 7대 살만 왕까지는 모두 형제 상속이었지만 더 이상 형제 승계가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에 왕이 된 현재 국왕 살만 국왕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 즉 자기의 조카인 빈 나이프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만 국왕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왕세자 빈 나이프 대신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약 15,000명에 달하는 지식인과 왕가 사람 중에서 아무래도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지위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전에 돌입합니다. 리야드의 최고급 호텔 리스칼튼 호텔을 예약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날 따라라 이거야. 협박 전문이네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호텔로 초대를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갔겠죠. 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작업은 왕자들이 거기에서 연금이 돼서 부정부패로 모은 돈이라든지 축제물들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돈들을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해서 국고에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죽었다던 그 카슈끄지도 왕세자가 알게 모르게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으면 카슈끄지도 그렇게 호텔로 초청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카슈끄지는 활동 무대가 미국입니다. 근데 사우디에 좋은 기사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 빈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 카슈끄지가 쓴 칼럼의 제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audi Arabia's crown prince already controlled the nation's media. Now he's squeezing it even further. The crown prince of Saudi Arabia is giving his country shock therapy. 야, 이거 완전히 비판적이네요. 굉장히 날카롭죠. 그러니까 CIA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세자는 카슈끄지를 왕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주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슈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초대 국왕의 주치의를 지냈고요. 또한 이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을 때 같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연인 노디 알파예드가 카슈끄지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 지식인인데다 정부를 사사건건 비판하니까 눈에 까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더욱 틀어졌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암살 배후를 부정하던 사우디 왕세자를 당시 이 대통령 후보였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든요. 대놓고 비난을 한다고? 와. 엄청난데 이거. 지금 되게 안 좋네. 완전 안 좋구나. 지금 영상을 보니까 느낌이 쏴하죠. 네.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사실 미국도 이득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간 거예요? 너무 심하게 좀 딱 그렇게 하던데. 일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외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사우디의 석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럼 아쉬운 건 오히려 사우디 쪽이 됐네. 어쩌면은요. 게다가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우디 안보 불안의 중요한 요소인 이란이 끼어 있습니다. 이란?
아람코? 드론으로? 저렇게 드론이 되게 무섭다는데. 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을 했는데 그때 사우디와 미국이나 모든 많은 국가에서는 이 배후가 이란이다. 날라온 거는 후시, 예멘의 반군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이라고 그러냐면 칠판을 한번 보시면서 이쪽 지역의 세력 균형 관계를 볼게요. 이슬람인데 시아파예요, 이란은. 그러니까 시아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이 보내신 최후의 예언자를 무함마드라고 믿거든요. 근데 무함마드는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니파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시아파는 예언자의 혈통에서 이 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우디의 시아파들이 어디 사냐면 바로 이 유전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고민은 그겁니다. 자국에 있는 시아파들이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우디에 반란을 할 것을 걱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양쪽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타결합니다. 협상의 요지는 이란이 평화적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면 제재를 풀겠다는 거고 This framework would cut off every pathway that Iran could take to develop a nuclear weapon. 그런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이란의 위협을 계속 받아왔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절대 평화적으로만 핵을 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변의 반발이 너무 뻔하니까 미국과 가장 친했던 아랍 국가들한테 비밀로 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가장 친했다고 믿었던 친구가 비밀스럽게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뭔가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내 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절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아주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예멘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공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원래는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예전처럼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도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국익이 여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2019년이 미국의 학자들은 카터 독트린이 끝난 날. And such an assault will be repelled by any means necessary, including military force.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 그런데 이때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등장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등장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독수리요? 네, 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와. 귀한 건가 봐요.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제 소련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러시아.
아, 러시아. 그죠? 오른발 쪽 보세요? 제가 사실 그 미국과 사이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첫 번째 깨어난 러시아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돈독하죠. 또 그렇게 됐구나. 여태까지 미국의 안보만을 믿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페크에 가입되지 않지만 석유 생산량이 많은 비오페크 국가 10개국과 함께 오페크 플러스라는 것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석유 생산량도 제한하고 논의하면서 미국 셰일 오일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거죠. 야, 그럼 러시아는 그렇고 러시아에 이어서 또 친해진 또 한 나라는 어디죠? 중국이죠. 네,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미중 갈등으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좀 틀어지고 있는 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접근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게 사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무기. 게다가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요, 이제 석유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서울시의 한 44배 정도의 규모 크기에 일명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 건설에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무려 280억 달러 상당의 경제 협정을 맺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잖아요. 위안화로요? 1974년에 사우디와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 거래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러 순환을 이끌어왔고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효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를 쓴다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미국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미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받아들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로만 끝난 거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산이고 또 그럼 우리도 위안화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은 경제적인 위신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불안해진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세계 유가가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145달러까지 뛰었고 뭐 어쩔 때는 200달러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왔고요. 소위 말해서 석유 패권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만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백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진원지가 된 곳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여행지 함께 떠나보시죠.
아, 고베가 또 고베규라고. 고베규예요? 꽉 잡고 있습니다, 고베를. 아니 일본인 앞에서 계속 꽉 잡고 아, 있대. 네, 그러시네요. 미치겠어요. 와, 엄청 내도시. 고베에서 공연 진짜 많이 했는데. 야경이 예쁘네. 이쁘죠? 야경이 되게 이뻐요. 고베규죠. 고베규. 오, 맞음? 네, 고베규입니다. 봐봐요. 아, 고베규. 아 저거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어요. 비싸요. 비싸요. 저거. 네. 와. 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갑자기 배고파. 야. 네. 고베는 1980년대 말에 세계 5위의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연간 교역량이 한화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4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무역량의 약 11% 정도가 고베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오,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 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아,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그러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야 씨는 학교를 거기서 나왔지만 저런 지진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95년이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고치 시골에 있어서 저는 없었는데 친척들은 고베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가구가 무너져서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랑 바닷가 쪽의 피해가 엄청 컸고 그 바닷가 쪽이 좀 땅값이 좀 싼 편이랑 그 빈부격차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그런 피해였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일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준 건가요? 네.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네,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워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호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자진폐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이네. 아저씨 이때 혹시 분위기 기억하세요? 네, 아까 뉴스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야마이치 증권이 엄청 큰 회사였고 그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게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해서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가장 그 같은 책임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회사의 직원들 안 자르고. 그래서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두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규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네,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때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아, 서프라임 모기지. 네. 아, 미국에 있던.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엔화가 엔고죠,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뭐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수출이 안 비싸니까. 되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아,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아야 씨는 이때 좀 기억나시겠어요? 좀 최근이라.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말이 일본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2008년부터 암흑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도 2011년에는 견디다 못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이때 기업들이 많이 도산했었어요. 일본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겹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저 진짜 무서웠겠다. 와우. 이 쓰나미였잖아요. 처음 들어온 거 같아. 고쳐 굉장히 보래. 와, 저게 진짜 상황.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완전 사고.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세우는 GDP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이게 안 되는 이상에는 우리는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제한이 맞습니다. 계속. 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뭐 5배 이상 그렇게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거?